안녕하세요. 무성무리씨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장이 좋았나요? 아니면 나빴나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었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33%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어떻게 코스닥은 올랐네요.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어떤 매매 행태를 보면서 어제 나스닥 많이 떨어졌네. 네, 행태를 보면서 또 속으로 욕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끌어올렸네요. 막판에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막판에 그냥 막 던져버렸네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선물 옵션 가지고 많이 장난을 좀 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판에 뭐 미친 듯이 던졌네. 예. 3시 23분 정도까지 5천억 밖에 안 팔았는데 동시호가에 8천억을 던졌네. 하여튼 돈도 많아 진짜. 부럽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갖고 놀겠다는 소리죠.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거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에 아주 차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짜증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어제 제가 25,000원까지 떨어져야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올랐네요. 넵튠이. 그럼 이거 올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이 추세를 다시 되돌리는 상승이다 판단하면 그냥 베팅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우 이렇게 며칠 조정하고 튀어나간다? 그 정도로 영혼행위 블랙 서바이벌이 핫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냅두면 된다.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 종목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원리 원칙대로 거기에 딱 들어온 종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분이 어제는 저걸 여쭤봤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대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어떠냐.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죠. 특히나 가치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나 요즘 진짜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서 큰일이다. 저 PBR, 저 포주, 이렇게 저 PSR 그런 거 투자하는 사람 있는데, 펀드 매니저 미국, 책도 쓰고 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분이 대표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예측을 상당히 무시를 했죠.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측,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틀리다고, 나중에 틀리다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똑같았습니다. 제 블로그 예전 글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틀립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확률이 반반이에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애널리스트 있고,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애널리스트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있겠네요. 중립 포지션. 난 모르겠다. 그러한 애널리스트 있을 겁니다. 근데 틀릴 확률이 하여튼 반반이 되죠.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발간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 다음에 애널리스트를 발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환경 컨센서스만 가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장의 리포트가 공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네이버 증권에 가서도 되고, 아니면 각 증권사 회원 가입을 통해서도 모든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접근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현재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제 투자의 모든 기반은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전부 다 나보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겠죠. 멍청하면 취직 자체가 안 됩니다. 멍청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재능이 있고 IQ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취직을 해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간혹 가다가는 뭐 실망스러운 리포트를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양질의 리포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아주 중요시 여겨서 읽고 있죠. 하루에도 뭐 발간되는 거 몇 장씩, 몇 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리포트 몇 개씩을, 많게는 뭐 두 자릿수, 적게는 한 자릿수 리포트를 계속 읽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투자에 연결을 시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에 약점이 생기냐면 숫자에 가서 약점이 생깁니다. 숫자에 가서. 그러니까 어느 기업,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기업을 누르면 뭐 해성DS, SBS, 뭐 HSD 엔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무현 그 하나금융투자에 이분 것도 이제 엄청나게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그냥 거의 대부분은 이분이 머릿속에서 쓴 생각이 아닙니다. 그 기업하고 어느 정도 뭐 탐방을 통해서든가 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쓰는 리포트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팩트입니다. 팩트이고 이제 읽다 보면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분석 쪽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의견인 거고, 이 분석 쪽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년도 영업이익을 418억, 내후년은 530억 이렇게 예측을 해놨습니다. 이제 박무현 애널리스트 나름대로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이걸 예측을 한 거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 숫자를 중요시 봤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야? 봅시다. 시가총액이 2,787억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418억? 뭐야? 그러면은 몇 배죠? 잠깐 한번 해볼까요? 2787억 나누기 418억. 영업이익 6.6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싼 거잖아. 그죠? 내후년 530억이면 더 낫잖아. 이런 식으로 가치평가를 해서 투자한 다음에 내년까지는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안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 막 애널리스트를 욕해요. 아주 잘못된 투자 행태죠.
그런 거는. 이거는, 이 애널리스트 개인의 어떤 그 역량에 의해서 도출된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년 가봐야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주 그 잔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수주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고민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숫자는 아예 그 보질 않아요. 지금은. 요 내용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읽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2개를 읽었어요. 어젯밤에 2개를 읽었는데, 그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드라마 제작하는 섹터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걸 읽었어요. 그래갖고 이 리포트 2개를 읽었는데, 이 리포트 2개를 읽고 저는 이제 드라마 제작 센터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리포트 2장으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 드라마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OTT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HBO라든가 애플, 피코, 아마존, 이러한 글로벌 OTT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하면서 제작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는 이 웨이브, 쿠팡, 카카오TV, 시즌이라는 OTT 서비스가 나오면서 드라마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음악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중복 구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은 멜론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만 가입하면은 노래를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드라마는 틀리다는 거지. 어떤 드라마는 넷플릭스에만 있고, 어떤 드라마는 HBO에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중복 가입을 한다. 그리고 OTT들이 연합하지 않고 각자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이제 3년 장기 공급 체결을 해서 이제 S급 드라마에 대한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들이 그동안은 돈을 못 벌었는데 이 캡티브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퍼런스가 좋은 제작사들은 S급 드라마 수급을 위해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OTT도 실제로 돈을 벌어야 드라마에 대한 제작 수요가 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넷플릭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중이 17년도에 11%에서 20년도 3분기에 26%로 아시아 비중이, 매출 비중이 커졌다는 거예요. 시장이 커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한국 월 결제액이 18년 3월에는 34억이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500억을 돌파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5년 이후 한국에만 약 7억 달러의 투자를 했다, 넷플릭스가.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이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아시아 컨텐츠 구매 지출을 2배 늘리기로 계획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디즈니, 애플, HBO가 따라오니까 아예 따라오지 못하게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내년 아시아 투자 규모가 약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국은 약 35% 정도 추정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만 이렇게
아시아가 굉장히 큰데 35%나 집중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이코즈만 괜찮아가 18위, 더킹이 32위, 청춘기록 스타트업이 각각 그 44위, 49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그 더 크라운이라는 그 무슨 뭐 왕비 얘기인가 뭐 그건데 그게 회당 제작비가 무려 140억 들인 건데 14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이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이러한 그 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실제로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렇게 그 써준 거죠. 그리고 국내 OTT 경쟁이 심한, 이제 이쪽이 돈 되는 걸 아니까 뭐 웨이브가 2023년까지는 3천억, 카카오 TV가 앞으로 3년간 3천억, 티빙은 여기보다는 더 높은 투자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KT의 시즌 같은 경우도 23년까지 20여 개 드라마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뭐 그 짧은 시간의 드라마인가 본데 이제 뭐 좀 긴 시간의 드라마로 이렇게 갈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읽어보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때문에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한테 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단 IP를 확보하게 되고 넷플릭스 외 OTT양 리쿰률, 그러니까 판권 그게 상향이 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해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스토리하고 키스트 같은 경우가 IP 확보를 통해서 이익 레버리지 낸 거를 확인을 했고 이미 그리고 어떤 웨이브양 리쿰률이 빠르게 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콘의 바른손도 최근에 뭐 넷플릭스 이런 데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채널이 없는, 그러니까 TV 채널이 없는 중소형 제작사들은 그냥 외주죠. 쉽게 얘기하면은 팹이에요. 팹. OEM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0억 벌기도 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왜냐면은 이 IP를, 저작권을 그 제작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서, 넷플릭스에서 가져갔는데 올해 키스트가 하이에나 IP를 보유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을 24억이나 기록했다.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서 IP까지 확보를 하면 이익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크게 그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지리산 그 드라마를 제작해서 하는데 IP를 확보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리산이 IR 그 자료에 따르면 약 130에서 160% 플러스 알파 리쿰률을 그 감안한다. 그래서 뭐 전지현, 김은희, 파워를 감안하면 PPL 이러한 부가 판권 수익 예상에서 지리산만으로 영업이익을 200억 정도는 찍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한 거죠. 실제로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제작사가 이익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그 OTT의 경쟁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그 제작사의 IP 확보 이런 거를 통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익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 그런 리포트 내용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제 A스토리가 왜 오르는지 몰랐거든요. 뭐 이제 김은희 작가가 김은희 작가랑 그 뭐 지리산을 그 제작한다 그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뭐 김은희 작가가 이제 유명한 것도 알고 있지만 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저 이 리포트 두 개를 읽으면서 주가가 왜 슈팅이 나오는지 아는 거죠, 이제.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얘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쵸? 여기가 거의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얘도 거의 300%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면 앞으로 뭐 한 기본적으로 한 4, 50% 정도, 4, 50% 정도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예, 여기 최소한 15,000원까지 내려올 일이 남았다. 물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막 A스토리가 지리산하고 더 킹 오브 실크로드 이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영업이익 500억 이상 만들어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이니까 영업이익의 거의 반값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2배 이상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읽고 그 숫자를 믿고 500억 나오고 지금 2,300억이니까 뭐 10배는 줘야지. 5천억 정도는 줘야지 하고 투자를 하면 뭐 모르는 거죠. 실제로 내년에 진짜로 500억 만들어서 시가총액이 5천억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뭐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나와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평가를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지금에서는 그런 거죠. 왜냐면 도대체 얘가 얼마 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벌지를.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평가를 통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투자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A스토리가 최근 5년간 만들어온 실적을 보면 이게 시가총액 5천억까지 갈까 안 갈까 이거를 상당히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거를 5천억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몹시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년에 500억 이상 번다 그러면 당연히 5천억 정도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A스토리가 내년에 영업이익을 500억을 낼지 어떨지 모른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500억을 벌지 안 벌지 모른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이익의 방향성은 어떨까? 이익의 방향성은 어떨까? 저는 저 두 건의 리포트를 읽고 A스토리의 이익의 방향성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얼마 벌지는 모르겠는데 이익 방향이 우상향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면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네 번째,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쵸?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상승을 했고, 그럼 앞으로 죽을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앞으로 이익 증가가 구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의 장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추세 매매의 장점이. 그리고 제가 계속 나는 추세 매매만 할 겁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최근 바닥에서 거의 3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높은 자리에서 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서 살짝 조정한 다음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내 예상대로 300% 상승했기 때문에 적어도 40% 전후에 조정은 해야 된다. 40% 전후에 조정은 해야 되고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 조정을 왜 하냐? 아직까지는 이 차트를 현재로서 보면은 매도 세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위에서는 매도 세력이 나오는데 원래 오늘 꺾여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스마트 머니의 차익 실현이 끝나면 이 종목을 버리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 다시 어떤 매집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매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횡보한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큽니다. 애널 리포트에 대한 어떤 그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떤가요? 예.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애널 리포트는 읽어야 되고 거기에서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의견을 구분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예상이익 이런 거는 예상이익이 얼마다 이런 거는 아예 관심조차 안 듭니다. 예. 왜냐면 당연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신에 이익의 방향성을 이제 예측해 보는 거죠. 이익의 방향성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예. 애널 리포트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키움증권 이제 제가 증권 섹터도 무조건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키움증권을 제가 요날 이날 그 전부 다 매도를 할까 말까 약 20% 정도 수익률이었는데 이날 전부 다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냅뒀어요. 냅뒀더니 여지없이 또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네요. 왜 조정을 하냐? 주가가 그냥 쭉 가지 왜 조정을 하냐? 당연한 거예요. 약 54%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증권 섹터가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예혼자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 섹터가 보면은 거의 뭐 안 떨어져. 뭐 떨어진 게 1.5% 뭐 1.4% 정도인데 예혼자 5% 떨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키움증권에 어떤 그 리스크가 생겼거나 첫 번째 아니면은 그냥 차익 실현이 좀 나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래서 일단 평가이익이 많이 또 빠졌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5% 떨어지고 이날 3% 떨어졌고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에 샀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불타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샀다가 여기서 샀으니까 엄청 높은 가격에서 50% 정도 올랐으니까 얘는 한 50%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져 봐야 10에서 한 20% 정도 많이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 20%면 많이 떨어지겠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할 건데 10%면은 여기 그쵸? 한 여기 정도고 20%면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한 11만 5천원까지 조정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합니다. 아마 뭐 이건 예측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제 생각에는 키움증권이 아마 요 사이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다가 다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방향성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명확하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네. 누가 이렇게 팔았어? 짜증나게. 그쵸?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계속 조금씩 사 나가면서 아마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추세 매매 제가 우리는 이렇게 오른 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죠. 이 오르기 전 여기서 사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른 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에서 사냐 아니면 다시 상승 출발하는 구간에서 사냐 추세 매매는 뭐
여기 안에서 사는 게 이제 추세 매매죠. 그리고 이제 윌리엄 오닐은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 여기에서 사는 게 윌리엄 오닐인 거고, 어디서 하든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제 지금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팔았어요. 비중 조절하면서 삼성증권은 팔았어요. 이미 팔았고, 키움도 팔았어야 되는데 바보처럼 안 팔았죠. 지금.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갖고 있다 그냥 팔았어요. 치고 나가질 못하는 것 같아서 강하게. 그리고 현재 NH투자증권만 갖고 있어요. 키움하고. 얘는 뭐 조정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오늘 제 그 마음을 확 끌어당긴 게 ISC예요. 원래 이제 어제 이거를 보고 어제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안 샀거든요. 고민을 엄청, 왜냐면 이제 뭐 반도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안 샀는데, 그냥 뭐 트레이딩 개념으로라도 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얘도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출발. 오늘 뭐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렇게 전고점 맞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살짝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했다가 그냥 다시 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는. 근데 그냥 쭉 갈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면 얘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약간 슬로우 다운이 되긴 했지만 Y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이익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늘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다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았다,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양일간에서 거의 20% 상승을 했습니다. 20% 상승했는데, 가치 투자를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이제 못 사죠. 이미 비싸다 어쩌다 이런 소리 하면서 바닥에서 지금 몇 프로 올랐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추세 매매를 하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샀는데 안 가면 손절하면 되죠.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ISC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냅둬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뜬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매수죠. 무조건 매수를 합니다. 음봉 뜨면. 왜 매수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추세 매매 어떤 그 기본적인 여기 위 여백은 없구나. 뭐 애널 리포트에 대한 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추세 매매의 어떤 팁 이런 거를 또 오늘 한번 또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잘 이용해서 투자에 그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도 추천해 드렸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일단은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키움증권이 뭐 한 이 정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쵸? 키움증권이 이 정도에 있는 거고, 얘를 이렇게 쭉 따라서 샀으면은 이렇게 더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얘는 얼마나 빠졌나 볼까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잴까요? 여기서부터 재면 60% 오르고, 몇 프로 빠진 거야? 28% 빠졌네요.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오른 걸, 여기서부터 오른 걸라고 쳤다면, 이것도 거의 300% 올랐는데 30%밖에 안 빠졌으니까 덜 빠진 거죠. 근데 얘는 운 좋게 이거를 저점으로서 상승 추세로 지금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완전 꿀이죠. 예. 근데 결과론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냥 더 쭉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다 여기서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서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뭐 추세 매매라고 쉬우면 다 떼돈 벌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고 분할 매도해야 되는 거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 이게 보면 그쵸. 얘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까지 조정 내렸어요. 거의 다 조정해 버렸죠. 그리고 어제 장대 양봉에 거래 형태였는데 오늘 음봉 마감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샀죠. 당연히 샀고 물론 이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여기 깨면은 손절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고 상승 추세로 방향을 다시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연말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상승장인데 수익 많이 내시고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